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늙고 죽게 됩니다. 자연의 섭리에 인간은 미약한 존재일 뿐이지요. 노인이었던 사람은 없고 누구나 처음 늙고 지금의 나이도 처음 겪습니다. 나도 늙는구나. 거울 앞에서 조용히 혼자 한탄하지만 늙어감에 대해 편히 이야기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노년에 대한 지혜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가면 싱싱했던 것들도 시들기 마련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멸하게 되지요. 가을이 되고 잎이 떨어져야 봄에 다시 싹이 납니다.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닳고 고장나 부속을 갈아줍니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고 병들고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눈도 침침해지고 듣기도 잘 안 되고 관절의 연골도 다 닳아버리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금방 했던 말도 떠오르지 않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에게 찾아오는 노화 현상을 마주할수록 우울하고 짜증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상을 쓰거나 괴로워하거나 칭얼거리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한다고 현실이 바뀔 것 같으면 하루 종일 괴로워만 해도 되겠지만 나이가 들면 아무리 괴로워한다고 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괴롭히고 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만의 방식으로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야 합니다. 교수이자 상담가로 활동하며 30년 동안 3만 명을 상담해온 이서원 작가는 그의 책 50,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에서 50 이후에는 남의 얼굴을 벗고 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이 원하는 삶을 살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공허함과 울적함이 찾아온다고 말하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남의 기준으로는 못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나답게 살아왔기에 후회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령화 시대. 아직은 죽을 때까지 갈 길이 남아있기에 어떻게 곱고 품위 있게 늙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50,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 책을 바탕으로 가진 돈과 상관없이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의 5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진 돈과 상관없이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꼰대가 아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른과 꼰대의 차이. 아니, 상담받으러 장인이 와야지 왜 제가 옵니까? 몇 해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탄핵을 지지하는 촛불 집회 참가자와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부대가 대립하던 때가 있었다. 어느 집 장인과 사위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발단은 사위가 촛불 집회, 장인이 태극기 부대의 집회 참가자인 데서 시작됐다. 일이 터진 그날 태극기 부대 행사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온 장인이 저녁에 촛불 집회를 나가려던 사위를 향해 나라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비난했다. 발끈한 사위는 장인어른이야말로 한심한 짓 좀 그만하시라고 반박했다. 휘발유에 불이 붙은 것처럼 장인과 사위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급기야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감정 싸움이 말싸움으로, 말싸움이 주먹 다짐이 오가는 몸싸움으로 싸움이 커졌다. 곁에서 보다 못한 딸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싸움이 멈추었다. 결국 사위는 장인을 밀친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어 법원까지 가서 상담 처분 명령을 받았다. 상담을 시작한 첫날 사위는 격앙된 목소리로 장인이 와서 정신 개조를 해야지. 왜 내가 이런 상담을 받아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사위는 태극기 부대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 사위와 장인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 모두 내 생각이 100% 옳고 상대는 100%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꼰대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 이야기는 듣지 않는 사람. 입은 있는데 귀는 없는 사람의 다른 이름이다.
꼰대가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 생각이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생각도 존재도 없는 걸 생각하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꼰대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다는 영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듣지 않는다는 뜻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연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꼰대는 남의 생각에 관심이 없고 궁금해하지 않으며 귀를 닫아버린다. 꼰대에서 벗어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과 다른 하나는 남의 생각을 궁금해하는 마음이다. 두 조건은 쌍둥이와 같아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다른 사람 생각이 궁금해진다. 집에서 꼰대라는 소리를 아내나 아들로부터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쓰는 방법이 있다. 그들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면 일단 침을 꿀꺽 삼킨 후 이렇게 묻는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 아내와 아들은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한다. 이럴 때 중간에 끼어들거나 반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에 끼어들면 내가 물어본 의도가 결국 내 말을 하려고 한 것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하려던 말을 멈춘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 굳이 자기 생각을 말하려 하겠는가? 끼어들거나 반박하지 않고 끝까지 듣다 보면 어느 포인트에서 고개가 끄덕여진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는 말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건 이 때문이다.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나도 이해가 되고 수긍되는 부분이 있다. 그때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알아들었다는 눈빛을 보낸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한다. 여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한다. 더 할 말은 없니? 이왕 시작한 말이라면 남김없이 다 해보라는 나의 배려다. 말이 이어진다면 평소 할 말이 쌓여있던 사안이었음이 틀림없다. 다행히 지금까지 아내나 아들이 더 이야기를 한 적은 거의 없다. 자기 할 말을 끝낸 아내나 아들의 표정에 시원함과 후련함이 교차하면 비로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내 생각을 이야기해도 될까? 아내나 아들은 흔쾌히 그러라고 한다. 자기 속이 다 비었으니 비로소 남편이나 아빠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내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나도 속이 시원하다. 서로의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면 마음이 이해된다. 이제 남은 것은 양보할 걸 양보하고 얻을 걸 얻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으로 대화하면 서로 억울한 마음이 없다. 억울한 마음은 누군가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을 때 생기는 마음의 앙금이다. 다시 사위와 장인어른의 갈등 이야기로 돌아오면 꼰대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른이다. 어른이 꼰대와 다른 점은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다. 만약 장인어른이 그래, 오늘은 자네 생각을 한번 들어보지라고 했다면 그날 그런 사달이 났을까? 반대로 사위가 오늘은 장인어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맥주잔을 기울이며 나라를 걱정하는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각자 존중해 주자며 건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꼰대장인 꼰대 사위를 벗어나 어른장인 어른 사위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모든 대인관계의 갈등과 다툼은 결국 그와 내가 얼마나 어른인가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상대 말을 궁금해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갈등과 싸움은 서로를 죽이는 참극으로 변하기도 하고 비 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아름다운 인연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딱딱한 이가 빠지고 부드러운 혀와 잇몸만 남는다. 나만 옳다는 완고하고 경직된 마음을 벗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자유롭고 유연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다. 진정한 어른은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가진 돈과 상관없이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비밀. 촉망받는 과학자에서
수도자의 길을 걷게 된 분을 만난 적이 있다.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나로호 발사에 기여하면서 명성이 쌓이고 있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연극 한 편을 보았다.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이었는데 극중 주인공은 몸이 이상해 병원에 갔다가 15분 후에 죽습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는다. 병원 문을 나서는 주인공에게 전화 한 통이 온다. 재산 상속을 해줄 테니 얼른 서명을 하러 오라는 할머니의 전화였다. 15분 뒤에 죽는데 유산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잠시 후 구애하던 여자로부터 전화가 온다.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일 테니 얼른 오라고 했다. 15분 후에 죽는데 결혼이 무슨 소용인가. 이어 세계적 과학학술지에서 전화가 온다. 당신의 논문 게재가 확정되었으니 어서 게재료를 내란다. 그게 다 이제 무슨 소용이람. 남자는 15분 앞에서 세상의 모든 욕망이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오열한다. 중요한 건 따로 있었다. 남은 15분을 어떻게 살 것인가였다. 연극은 그렇게 끝이 났다. 연극의 어느 부분은 그의 실제 이야기였다. 안정적인 유산을 물려받을 것도, 사랑하는 여인이랑 막 약혼식을 끝낸 것도, 과학지의 학술 논문 게재를 기다리는 것도,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는 것까지도. 그런데 삶이 15분만 남았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15분이 15일로 15년으로 확대된다 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을 찾아내야 했다. 남들이 좋다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쳤던 지난 날들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쏟아졌다. 한 번 나온 눈물은 멈추지 않고 2시간 넘는 오열로 이어졌다. 진짜 나로 살기 위해 그는 수도회를 찾았다. 부와 명예와 이성 대신 깊은 진리와 영적인 삶을 사는 수도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수사님, 수도자의 길을 가시니 무엇이 가장 좋으세요? 공허하지 않아요. 내가 나다워지고 나날이 나다움을 추구할 때 공허함은 사라진다. 공허하지 않으면 사는 게 외롭지 않다. 외롭지 않으면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사람은 혼자 왔다가 혼자 살다가 혼자 떠나는 외로운 존재다. 외로움은 필연적이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외로움은 괴로움이 될 수도, 즐거움이나 충만함이 될 수도 있다. 상담실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찾아오는 경우를 보면 한쪽이 외로움을 호소하거나 서로가 모두 외로움을 호소했다. 이때 외로움은 내 속에 내가 없어 상대에게 의존하는 불안정한 감정이다. 의존하는 본인은 외로움에 힘들고 그런 의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부담감에 괴롭다. 이런 관계를 개선하려면 각자 외로움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변에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내 속에 내가 단단하게 들어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다. 혼자 있으면서 즐거운 사람을 딱 한 명 만났다. 외딴섬 암자에서 10년 넘게 혼자 사는 스님이었다. 살아있는 것은 진돗개 한 마리가 전부였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스님 얼굴에서 외로움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금방 잔치를 다녀온 사람처럼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일상은 단순했다. 새벽 예불을 보고 진돗개와 바닷가를 산책하고 참선하고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드는 일상이 10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었다. 스님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사는 게 행복하다고 했다. 나는 외로움을 새롭게 이해했다. 혼자 있을 수 있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이들에게 외로움은 괴로운 문제가 된다. 스님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혼자 있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무엇이 혼자 있는 것을 즐겁게 할까? 그건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에 대해 궁금해하면 된다. 자기 자신은 평생 그 속을 들여다보아도 질리지 않는 유일한 존재다. 나에 대해서는 수많은 질문과 답이 가능하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라는 질문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많은 답이 떠오른다. 거기에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더하면 갑자기 진지해진다.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묻게 되면 나에게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런 질문 하나가 과학자를 수도자로 만든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한다. 50이 넘어 인생의 오후쯤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진다. 여기서 좋은 사람이란 공허하지 않은 사람이다.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에 외로움을 즐긴다. 자기 속이 단단한 호두처럼 야무진 사람이다. 혼자 있어도 외로워하지 않고 같이 있어도 어색해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부부라면, 친구라면, 직장 상사와 부하라면, 학교 교수와 학생이라면 건강한 관계다. 내가 외로움에 의연할 때 혼자여도 좋고 둘릴 때도 좋은 사람일 수 있다. 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속에 나와 내가 사이좋게 지낸다는 의미다. 관계의 으뜸은 나와 나의 관계다. 가진 돈과 상관없이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 말을 예쁘게 한다. 부부 사이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먼저 세상을 떠나는 남편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 프로그램을 아내와 함께 보는 중이었다. 다큐 속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하다, 고마웠다는 말을 남기는 장면을 보면서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당신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떠날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요. 지금까지 들을 말 다 들었으니 애쓰지 말고 그냥 말없이 떠나요. 나는 아내 말에 큰 소리로 웃었다. 2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내에게 가장 마음을 많이 쓴 것도,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것도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말이었다. 배우자에게 말을 예쁘게 하면 사랑받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변함없는 진리라고 믿기에 아내에게 예쁘게 말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써왔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있듯이 내가 아내에게 자주 하는 문장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신이니까 이 정도 하지라는 말이다. 아내는 이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진려하지 않는 것 같다. 사람이 신과 다른 점은 완전하지 않다는 데 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혹시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으로 자리 잡는다. 계란 후라이 하나를 만들어도 이게 맛있게 잘 되었나 염려되는 게 사람 마음이기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은 겨우 이것밖에 못했어 라는 말이다. 그러지 않아도 걱정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폭탄을 퍼붓는 격이다. 설령 제대로 못해서 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 말은 듣는 사람을 발끈하게 만든다. 그럼 내가 해보든가 하는 반발심마저 든다. 요리든 일이든 아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당신이니까 이 정도 하지라고 말한다. 이 말에 아내는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안정감과 자신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준 남편을 고마워하고 좋아한다. 말 한마디로 아내의 사랑을 받는데 하지 않을 남편이 어디 있을까? 두 번째는 당신이 제일 예쁘다라는 말이다. 이 말도 아내는 지겨워하지 않는다. 제주도에 출장을 가서 아내에게 전화했다. 여보, 이상한데? 왜? 왜 제주도에 당신보다 예쁜 여자가 없지? 아내는 한술 더 떠서 말했다. 거기만 없어? 아, 맞다. 서울에도 없지. 예쁘다는 말은 상대적인 미의 기준이다. 실제 예쁜가 예쁘지 않은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아내를 예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도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됐다. 같이 사는 남편이 예쁘다 예쁘다 하면 아내는 진짜 내가 예쁜가 하다 어느 순간 예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반대로 남편이라고 다르지 않다. 세 번째는 내가 복이 많아서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났지라는 말이다. 돌아가신 장모님이 나에게 몇 번이고 하셨던 이야기는 이서방이 착하게 살았으니까 우리 딸을 만난 거야 라는 말씀이었다. 이제 유언이 된 장모님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정말 내가 악하게 살았으면 이렇게 좋은 사람을 아내로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결혼하기 전부터 복덩이를 줄인 말, 복디라고 아내를 부른 나는 결혼 후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때마다 내 복이 많아서 당신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잊지 않고 했다. 이 세 문장을 아내에게 자주 하니 어지간한 갈등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평소 열심히 좋은 말로 나를 기분 좋게 해줬으니 내 허물을 용서하노라 하는 아내의 말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한 번은 친척 누나로부터 연락이 왔다. 남편이 다 잘하는데 가끔 말을 가슴 아프게 할 때가 있다며 내가 아내에게 말을 잘하니 우리 남편도 너처럼 말 예쁘게 하라고 상담해 줄 수 없겠냐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아내에게 자랑했다. 다 잘하는데 말을 못되게 하는 남편을 상담해 달라고 하시네. 내가 말을 예쁘게 잘하긴 하지? 내가 친척 누님께 먼저 전화할까? 왜? 다 잘하는데 말만 못하는 남편과 다 못하는데 말만 잘하는 남편을 바꾸실래요? 라고 물어보려고.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물었다. 바꿀 거야? 아내는 배시시 웃으며 말했다. 아니, 난 그래도 말 잘하는 당신이 더 좋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졌다. 아내의 말이 5월의 라일락 향처럼 향기로웠다. 가진 돈과 상관없이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 네 번째.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과를 기꺼이 책임진다.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은 51대 49. 별 차이 없어요. 몇 달간 유명한 선생님에게 명리학을 배웠다. 상담하면서 명리학을 배워 접목하면 나만의 개성 있는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얄팍한 생각에 시간을 냈다. 결과는 참패였다. 한자로 가득한 내용을 복습하지 않았더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시간이 쌓여 결국 배우기를 포기했다. 운명의 이치인 명리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분명히 깨달은 삶의 이치 두 가지가 있었다. 이 두 가지는 이후 내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첫 번째는 별 차이가 없다는 가르침이었다. 이걸 택하나 저걸 택하나 별 차이가 없다. 중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택하나 짬뽕을 택하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처럼 심각하게 짜장면을 먹을까 아니 짬뽕을 먹을까를 고민한다. 뭘 먹어도 비슷하고 선택한 후에는 만족감 못지않게 아쉬움이 남는다. 삶도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망설이듯 선택해야 하는 일의 연속이다. 오죽하면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일 뿐이라고 말했을까. 그러다 보니 선택할 때 고민하고 망설인다. 결혼할까 말까, 공부를 계속할까 그만둘까. 작고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배우자의 선택, 진로의 선택처럼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고민한다. 그런데 명리학 선생님은 무엇을 선택해도 비율로 말하면 6대 4, 심하게 말하면 51대 49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한다. 결혼해서 못 사는 사람은 혼자 살았어도 못 살았을 거다. 진학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취직해서 일을 했어도 잘했을 거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도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나는 산사에 5년간 살면서 스님이 되려고 했는데 그때 스님이 되었어도 자식을 낳지 않았거나 혹은 하나가 아닌 둘을 낳았어도 내 삶과 희로애락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이 이치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떠나 내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데는 큰 나침반이 되었다. 무엇을 해도 별 차이가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선택이 아주 간단하고 쉬워졌다. 배우 짐 캐리의 아버지는 회계사였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 꿈은 배우였는데 부모와 주위 어른들의 반대에 회계사가 됐다. 그러나 대공황이 닥쳐 아버지는 일자리를 잃고 시리에 찬 날들을 보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짐 캐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았다. 어차피 실패할 것이라면 싫은 걸 하다가 실패하는 건 비참하다는 사실이었다. 실패해도 좋은 걸 하다가 실패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다. 그는 실패하더라도
자신이 좋아했던 배우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세계적인 배우가 된 짐 캐리는 다른 걸 선택했어도 그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는 뛰어난 성과를 올렸을 것이다. 사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그 일에서 이루는 성취 정도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명리학 선생님에게 배운 다른 하나의 이치는 사주와 팔자에 대한 가르침이다. 사람에게 사주는 타고난 운명이라 바꿀 수 없다. 이에 비해 팔자는 팔자를 고친다는 말처럼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운명이다. 이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사주가 아니라 팔자다. 사주가 좋은 사람은 자동차로 말하면 벤츠 사주다. 사주가 나쁜 사람은 자전거 사주다. 그런데 아무리 벤츠라도 벌목하기 위해 산에 임시로 낸 길, 임도를 만나면 제 속도를 내지 못한다. 사주는 좋은데 팔자가 영시원차나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에 팔자를 잘 고치는 사람은 자전거 사주여도 고속도로 내리막길을 가는 팔자가 되어 시원하게 달린다. 이때 팔자는 마음가짐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내어 자신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팔자가 펴진다. 운명에 같은 길을 내도 다른 사람을 해치고 이득만 취하려는 나쁜 마음을 내면 산속에 임도를 내는 것과 같아 좋기만 한 자기 사주를 깎아먹는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나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좋은 마음을 내면 고속도로를 내는 것과 같아 나쁜 자기 사주도 최대치가 되도록 살려준다. 명리학 선생님이 가르쳐준 두 가지 이치를 합하면 뭘 택해도 별 차이가 없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택하느냐가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다는 말이다. 선한 마음으로 선택하면 뭘 택해도 좋고 악한 마음으로 선택하면 뭘 선택해도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이치다. 나는 이 두 가지를 일상에 적용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을 쓰고 있다. 선택할 때는 가볍게 한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어떤 마음으로 선택할지 생각하는 시간을 길게 가진다. 나의 선택으로 나도 웃고 남도 웃는가? 아니면 나는 웃지만 남은 우는가를 생각한다. 나도 웃고 남도 웃는 선택이라면 마음에 드는 것으로 미련 없이 선택한다. 그리고 결과는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다른 걸 선택해도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선택은 내 삶에서 나만의 길을 만든다. 틀린 길은 없다. 결혼식을 할 때 돈을 많이 쓰는데 이때 하는 말이 딱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처음 입는 예복인데이다. 생각해보면 결혼만 그런 게 아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선택이 항상 문제가 된다. 가볍게 선택하면 좋겠다.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과를 기꺼이 책임지면 된다. 깃털처럼 가볍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 바위처럼 무겁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 또한 내 선택에 달려 있다. 가진 돈과 상관없이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 5번째.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챙긴다. 타인에게 관대하려면 나에게 먼저 친절해야 한다. 나는 나에게 친절하다. 자기 친절은 남과 세상에 친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50이 넘어서는 나와 남과 세상에 친절할 때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제일 먼저 친절하고자 하는 대상은 내 몸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공복혈당과 몸무게를 재어 몸일기에 기록한다. 나는 당뇨가 높아 날마다 확인해야 하며 유전적으로 조금 과식하면 비만이 되는 체질이다. 몸의 어원은 모음이다. 먹은 것의 모음과 움직인 것의 모음이다. 몸일기는 어제 나는 어떻게 먹고 움직였는지를 기록하는 보고서다. 피는 맑게 잘 흘러가는지, 몸은 불편하지 않은지, 몸 일기를 통해 몸에게 알려준다. 오늘은 당이 좀 높습니다. 음식 드실 때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체중이 500g 늘었습니다. 전날 조금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몸은 나의 마음이 전하는 메시지에 고마워한다.
몸과 마음은 평생 서로에게 귀한 존재이기에 함부로 몸을 나무라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호텔에서 손님을 대하듯 친절하게 일기로 상태를 전한다. 아침, 점심, 저녁에 먹은 것과 간식도 기록하여 몸에게 확인시켜준다. 요즘 몸일기 외에 몸에게 예의를 갖추는 행동이 하나 늘었다. 샤워 시간이다. 얼마 전 상담하다 만난 약사는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샤워를 한다고 했다. 양치하는데 5분이 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정성껏 씻는다고 했다. 5분도 안 되어 샤워를 마치는 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날부터 30분 샤워를 시작했는데 마음이 울컥했다. 호강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후로 아침 저녁으로 20분에서 30분 동안 샤워를 하기 시작했고 남은 생 동안 몸에게 친절한 샤워를 이어갈 생각이다. 내가 두 번째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마음이다. 몸과 마찬가지로 마음도 변하는데 몸보다 변화 속도가 빠르고 양상이 복잡하다. 이런 마음에게 친절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흐름을 잘 관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일 여러 권의 노트와 일기를 쓰고 있으며 때때로 나에게 편지를 쓴다. 가장 먼저 쓰는 마음 노트는 기념일 노트다. 기념일 노트는 10년 전 처음 쓰기 시작했다. 10년 전 부교수로 승진한 날 이건 기념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문득 이렇게 기념할 만한 일이 한 해 몇 번이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많아도 사나흘. 그러자 365일 중 362일이 너무 시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승진처럼 큰 것만 기념해선 안 되겠다 싶었다. 마침 그날 끓인 라면 국물 맛이 기가 막혔다. 나는 작은 노트에 라면 국물 기념일이라고 쓰고 오늘 내가 끓인 라면이 너무 맛있었다. 오늘은 라면 국물이 진짜 맛있는 기념일이다라고 해설을 달았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기념일 노트를 시간 날 때마다 쓰고 있다. 어떤 날은 푸른 하늘 기념일, 어떤 날은 개운하게 잔 기념일이라고 제목을 붙인다. 바쁠 때는 한 달에 하나를 쓸 때도 있고, 한가할 때는 하루에 10개를 쓸 때도 있다. 기념일 노트를 쓰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매일이 기적이라는 사실이다.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슴으로 받아들였다. 일상에서 소소한 일들이 주는 기쁨은 그것을 기록할 때 보다 생생해지고 감동으로 남는다. 아인슈타인이 사람은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사람과 그 무엇도 기적이 아니라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말했다는데 기념일 노트를 쓰고 난 후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다. 기념일 노트와 함께 잠자기 전에 쓰는 일기가 2권 더 있다. 한 권은 감사일기이고 다른 한 권은 배움일기다. 감사일기는 그날 있었던 가장 기분 좋았던 일 하나를 쓰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나 상황에 무엇이 감사한지를 적는다. 그러면 기분이 더 좋아진다. 배움일기는 반대로 그날 있었던 기분 나빴던 일 하나를 쓰고 그 일로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적는다. 감사일기는 금방 쓰지만 배움일기는 시간이 좀 걸린다. 기분 나빴던 사건에서 배울 점을 찾기란 쉽지도 유쾌하지도 않다. 그러나 반드시 배울 점이 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례했다면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함을 절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적는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에게 무례한 적이 없었을까 돌아본다. 감사일기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배움일기는 나를 겸손하고 성숙하게 만든다. 일기를 쓰고 나면 내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또한 내가 배움을 좋아하고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간다는 사실이 확인돼 흐뭇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편지 쓰기는 20년 가까이 하고 있다. 편지는 사랑하는 서원에게, 서원아, 요즘 고생이 많다 같은 말로 시작한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쓰듯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투로 쓰고 말미에는 꼭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로 마무리한다. 그래, 이번에도 잘할 줄 알았어. 장하다. 이렇게 편지를 다 쓰고 나면 괜히 코끝이 찡해진다.
나에게 친절해지는 방법은 그리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몸을 관찰하여 몸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주고 마음을 관찰하여 마음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주는 것이 전부다. 알려줄 때는 거칠고 모질지 않고 정성껏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몸도 좋아하고 마음도 좋아해서 서로에게 편안하고 너그럽고 온화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오래 꾸준히 나에게 친절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나를 발견한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나에게 친절한 사람은 내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행복은 남을 대할 때 나처럼 그도 행복하기를 빌며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이 책의 저자 이서원 작가는 50 이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멋지게 나이 들기를 권합니다. 이제는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극복하려는 사람과 아예 고통에 짓눌려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도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나를 사랑할 줄 알고 어른다우면 품위 있고 곱게 늙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